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과천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할 대한독립만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 신인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나서 수업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도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잘 걸리지 않도록 항상 마스크 잘 쓰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건강에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천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이번에 대한독립만세 프로그램에 옥스포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이렇게 생긴 독립문 블럭을 만들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었어요. 또 선생님이 준비한 대한독립만세 교재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간답니다. 선생님의 영상 수업을 교재와 함께 듣고 독립문 만들기를 직접 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혹은 영상으로 찍어 여기 hj6893korea.kr 이라고 하는 이메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한 사진, 우리가 함께 체험을 한 사진을 사진이나 영상을 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수업을 진행했어요 라고 하는 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꼭 사진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97년에 만들어진 독립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독립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독립문을 만든 단체였던 독립협회가 한 일, 그리고 1897년 독립문을 왜 만들었는지, 이 당시의 시대 상황, 마지막으로 독립문에 대해 소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0여 년 전 1800년대 중반에는 한반도에서는 좀 요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모양이 다른 배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모양이 다르다. 조선시대, 그 다음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때 배의 모습들은 한반도에서는 좀 거의 일정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었거나 혹은 바람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형태의 배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배의 모습도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혹은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던 배가 이제는 석탄을 떼서 불을 피우고 물을 끓여서 나오는 증기의 힘으로 앞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 한가운데는 석탄을 떼서 연기를 배출해내는 굴뚝이 엄청나게 크게 솟아있는 모양의 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배의 모습들은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모양이 다를 모양, 양, 배, 선, 그래서 이양선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황당선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유럽 사람들은 이 모양이 다른 배를 동아시아에까지 보내게 됐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먹고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형태를 제국주의라고 하는데요.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공장이 생기고 그 공장에서 나온 물건들을 외국에 갖다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이라고 하면은 아직 물건을 많이 생산해낼 수 없는 나라들, 예를 들자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멀리는 동아시아, 우리가 있는 동아시아까지 물건을 갖다 팔기 시작했어요. 이 물건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고 싼 가격에 그 나라의 지하 자원을 가져오는 형태의 무역, 여기에 바로 폭력이 가미가 됩니다. 야, 너 우리가 만든 모자 살 거야 말 거야? 안 살 거야? 하면은 총이나 칼을 들이대고 전쟁을 일으켜서 물건을 팔아먹고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그 나라에 있던 고무나 나무나 철광석이나 같은 지하 자원들을 싼 가격으로 가져와서 다시 물건을 되파는 형태의 제국주의라고 했습니다.
이 제국주의 국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대국, 예를 들면 미국이라던가 영국이라던가 프랑스라던가 독일이라던가 벨기에라던가 러시아라던가 이런 강대국들이 다 참여했었습니다. 이 배들이 한반도에까지 와서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고 경제적 수탈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한반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1875년 우뇨호라고 하는 배가 한반도 주변에 나타나고 강화도에 대포를 들고 공격을 해오자 강화도를 지키고 있었던 군인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강화도에 있었던 군인들이 크게 패배하고 조선은 일본의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문호를 개방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1876년 2월 달에 맺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 조약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과 차례대로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이 외국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지하 자원들을 뺏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황금, 나무, 철광석, 철도를 놓는 권리 이런 것들을 뺏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되죠. 대표로 빼앗겼던 것이 바로 황금과 목재입니다. 황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금광 채굴권을 가져가게 됐었는데요. 미국 사업가들은 한반도에 와서 금을 캐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을 엄청나게 고용해서 금을 캐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조선인을 고용해서 금을 캐라고 시키고 조선인이 금을 캐면 너무 신기해. 물론 이 금을 캔 다음에 이 금이 자기 소유가 되지 않을 걸 알지만 금을 캐면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와, 금이 나왔다 라고 해서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미국인 관리가 Hey, you, no touch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조선 사람들은 이거? no touch? no touch? 여기 황금.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이 황금을 노터치, 노다지 캤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잘 쓰진 않지만 어른들이 쓰는 말, 노다지라고 하는 단어, 약간 횡재했다, 노다지 캤다, 황금을 캘 정도의 횡재를 했다, 운이 좋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이런 것도 개항기에 황금을 수탈하는 미국인을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나무를 캐갈 수 있는 권리는 러시아에게 넘어가게 됐는데요. 러시아의 보리스 브리네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무를 캐갈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갔습니다. 보리스 브리네리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아버지냐면 바로 율브리너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율브리너 같은 경우에는 1900년대 중반 후반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던 배우입니다. 얼마 전에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탔잖아요. 이 율브리너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탄 대단한 경력을 가진 배우였는데 이 배우의 아버지 보리스 브리네르가 한반도에서 나무를 캐가서 막대한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경제적 수탈을 시작으로 정치적 압박까지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치적 압박을 가장 많이 했었던 나라는 영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수탈, 정치적 압박에 독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요. 바로 서재필, 윤치호, 박정양,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선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다. 그리고 더 이상 조선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독립협회는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독립신문을 만든 일이었어요. 독립신문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글판으로 발행된 신문이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영문판으로도 이 신문을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립신문의 발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나라 안의 소식들을 깨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립신문 한 부를 여러 사람이 나눠보면서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기 시작한 거죠. 이 독립협회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도 나라에 있었던 일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두 번째로 독립협회가 한 일은 바로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연설회를 개최한 일입니다. 지금의 덕수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달 동안 1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달 동안 연설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연설회의 주된 내용은 우리는 조선은 자주 독립국가이다. 러시아 군대는 물러가라. 그리고 더 이상 외국 사람들은 한반도 조선의 간섭을 그만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만민공동회 연설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설이었습니다.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시대 가장 천하게 여겨지던 직업이었던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은 도축, 그러니까 가축을 잡는 사람이었었는데요. 이 가축을 잡는 사람이 연단에 올라서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말하고 내 의견을 따라달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신분제 사회를 정면으로 비판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의 독립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의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협회는 독립문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독립문을 왜 만들었었냐? 독립문이 만들어진 시기는 1897년이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것은 1910년이었기 때문에 아직 나라를 빼앗기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도대체 독립문을 왜 만들었느냐? 독립문이 만들어진 자리에는 원래는 영음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온 사신을 맞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영예롭고 은혜로운 사람을 맞이하는 문, 바로 중국 사신들을 맞이하는 공간이었던 거죠.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사신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나라 고위 관리가 청나라 사신을 환대하기 시작합니다. 의주에서부터 한양까지 5군데의 도시를 거쳐서 막대한 선물과 막대한 환대를 받은 중국 사신은 영음문을 통과해서 모화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모화관에 도착해 있으면 조선의 왕세자가 나가서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극진한 예와 막대한 선물을 바치면서 중국 사신을 환대하게 됐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은 자주국가다, 독립국가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모화관과 영음문을 없애버리고 영음문에는 독립문을 만들고 모화관은 독립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나라에서 돈을 내거나 혹은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서 공사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독립신문에 광고를 해서 독립문과 독립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고 뜻을 함께 할 사람은 모금을 하겠습니다. 적은 돈이어도 좋습니다. 100원, 200원이어도 좋습니다. 함께 모금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광고를 내게 됩니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더 이상 중국에 예속된 국가가 아니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청나라와 조선은 서로 섬기는 나라가 아닌 대등한 국가고 독립적인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고 1897년 독립문이 완성이 되면서 이 의식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독립문에 대해 소소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문은 1896년 7월 서재필이 독립신문에 쓴 투고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독립문을 모금을 통해서 건설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금 활동은 같은 해 11월 달에 끝나게 되고 1996년 11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년 동안 공사를 해 1997년 11월에 완성이 됐습니다. 서재필은 파리 개선문을 본따 스케치를 맡겨
우크라이나 사람 사바틴의 설계를 맡겨 독립문을 완성시켰습니다. 독립문은 14m의 높이에 화강암 1850여 개를 이용하여 완성했고 한반도에서는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입니다. 문우 꼭대기를 아치형으로 처리해 매우 아름답게 건축했고 독립문의 앞면, 뒷면에는 각각 한글과 한자로 독립문이라고 하는 글씨를 새겨 놓았습니다. 독립협회가 여러 활동을 했지만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지만 독립의 열망은 3.1운동으로 이어졌고 3.1운동 당시 서울 현조동에 위치했던 독립문에 누군가가 독립문 꼭대기를 기어 올라가 태극기를 꽂아놓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4m의 높이나 되는 독립문을 기어 올라가 꼭대기에 태극기를 꽂아놓은 용감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태극기를 발견한 일본 경찰들은 소방차의 사다리를 이용해서 태극기를 뽑아내게 됩니다. 독립문을 만든 독립협회에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최근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독립문 현판의 글씨를 누가 썼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립운동가이면서 서예가였던 김가진이 썼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대 최고로 글씨를 잘 썼던 이완용이 독립문 현판의 글씨를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독립협회를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나자 김가진은 일본에 받은 자기를 내던지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김가진은 자신의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독립운동에 참여하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으며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사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후세 사람들은 과거를 평가하고 미래를 점쳐봅니다. 독립문을 통해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마스크를 벗고 독립문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제 이희영 선생님과 함께 독립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독립문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